동학문화해설사과정 문화유산 해설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공간 현장답사와 해설 기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요. 역사기행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기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기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역사기행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기행의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역사기행 두 번째로는 해월 선생께서 순도하고 이후에 천덕산의 천덕봉에 모셔지기까지의 그런 여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역사기행의 현장들을 기록하는 그런 그 방식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순도 여정이나 피체 노정에 대한 GPS 기록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역사기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고 실제 실천하는 그런 그 전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선 첫 번째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의 역사 공간이나 역사 유적, 유물 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관념에서 이제는 이 유물과 유적, 현장들을 이어주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유산의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역사 기행의 이 내용들은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통해서 역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역사 기행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권독서 행만리로,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뭐 보이는 만큼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의 현장을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통시대의 옛사람들은 뭐 유람이라든가 관광, 수련, 학문,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현장을 다녔습니다.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만권독서 행만리로라고 하는 말은 뭐 말 그대로 이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바로 이제 옛사람들은 이 공부 방식이 그랬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읽었으면 그만큼 많은 곳들을 여행하면서 현장에서도 공부하는 이런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적 수양이나 외적 수양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바로 그런 이런 만권독서 행만리로와 같은 그런 그 용어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선비들은 뭐 서북 지역이나 아니면은 동쪽의 관동 팔경을 유람한다거나 서북 지역의 관서 지역을 유람한다거나 관서 팔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 명산대천을 찾아서 자기 수양의 어떤 그런 이 방식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로 가보면 우리가 화랑도의 호연지기 정신이나 근대에 들어와서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는 소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유람의 그런 그 방식들은 다 이 공부와 이 내면을 살찌우고 외면을 더 살찌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4년에 이 만주 지역을 여행하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집안현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집안 통화 이 지역은 이 고대로부터 고구려의 강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그 이 인식들을 아무리 많은 책으로 읽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내용도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단재 선생은 이 만주 지역에 가서 집안현의 고구려 유적을 보고 그 현장에서 이 보고 듣고 느낀 이러한 내용들이 이 10,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현장의 중요성, 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대변하는 그런 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기행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또 사실은 우리가 이 역사기행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현장, 어떤 역사의 현장을 갔다면 매우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그럴 일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성을 하나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산성을 쌓는 일을 누가 했는가, 예를 들어서 행위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그 다음에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왜 하필 그때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을까? 사회적인 관계, 뭐 국내외적인 관계, 국제 관계, 뭐 대내 대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 역사기행은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들을 가져보는 그런 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간을 답사하는 이유는 이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진실에 다가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할까요?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역사의 진실을 다가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의 진실에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도 같이 바라봄으로써 역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곽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성곽을 쌓는다거나 그 대규모 건축물들을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유물 유적에 담겨 있는 우리가 이 현상들, 이 건축물의 우아하고 장대한 그런 이 경관적인 요소들을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경관이나 이 건축물의 구조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 또는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유물 유적에 담겨 있는 이면,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들을 조성했던 당시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을 했던 그런 이 조성에 참여했던 이 백성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코 그 노동력을 통해서 뭐 긍정적인 측면의 이미지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 노동에 힘들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테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건축물들을 조성을 했을 텐데 그러한 그 이면에서 보여질 수 있는 노동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건축물들이 조성됐을 때의 그러한 당시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는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래를 또 발견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가벼운 활동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기행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제 동학문화 해설사라고 하는 그런 이 역할들을 부여받게 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이 동학문화의 현장 또는 어떤 특정한 역사문화의 현장들을 여러분이 직접 안내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건데, 준비하는 과정들은 다양하게 순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순서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누가 가려고 하는지, 이 대상에 대한 이 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러한 그 대상들이 가려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일정으로 며칠의 일정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갑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열차를 타고 갑니까? 자,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어떤 것일까?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게 나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가용을 배에 실어서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역사 기행지를 선정을 하고 이 탐방객들이 모아진다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여행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먹고 자고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현장에 대해서 누가 어느 현장을 안내하고 누가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할 것인가. 자,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지에 가면, 우리 역사 현장을 가면 분명히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 동선 일정을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답사라고 하는 선행 조건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지도는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미리 사전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존의 지도 자료에 제가 동선을 그려가면서 만들어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는 누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고, 식사는 이 공간에서 어떤 지점에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현장을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사를 가기 전에, 기행을 하기 전에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료집을 만들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 산출될 텐데, 이러한 비용이 개인의 부담인지 답사를 신청하는 기관의 부담인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또 구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이라든가 연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지 이 기행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민통선 답사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준비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신분증입니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를 하고 답사에 참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현장 답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현장 답사가 끝나면 그걸로 끝인 것은 아니죠. 당연히 여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끝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정리는 이 역사 기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후속 모임이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참가자들 나름대로 소감을 적거나 소감을 정리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회들은 기왕이면 근래 이제
SNS라든가 이런 그 활동들을 인터넷 매체, 뭐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런 그 활동들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결과를 남기는 그런 활동들도 중요하고요. 이런 결과들을 한데 묶어서 보고서로 만들거나 간단한 문집 여행기로 만들거나 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답사의 역사 기행의 이 정리가 끝나면 이러한 것들은 이 각자의 이 활용도에 따라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들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인 경우에는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로 또는 강연으로서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콘텐츠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런 그 역사기행의 성과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러한 그 결과물들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그런 이 활동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답사를 기획하는 이 주최 측에서 진행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 개인의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이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유도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러한 답사의 성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이러한 공유되는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돼야지 이 사회적인 기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선순환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동학 그 집강서라고 하는 매거진이 지금 발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동학문화해설사의 경우에도 이런 그 동학 집강서라고 하는 이런 결과물들로 인해서 대중적으로 지금 공유되고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사기행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기행의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앞선 시간에서 제가 이 동학의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올해죠. 2022년 11월 12일 날 동학의 길이 이제 그 개장이 되었는데 약 9.5km의 역사 탐방로입니다. 예, 여주에 있는 여주 원적산 천덕봉에 있는 해월 최시영 선생의 묘역을 중심으로 해서 숲길 임도를 통해서 역사 탐방로로 개장이 된 그런 길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강과 함께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에서 남한강이죠. 여강도 이제 남한강의 한 구간인데요. 여주 일대를 흐르는 강을 여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강 여강을 중심으로 주변의 역사 유적들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고 그 중에서 동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특히 이제 여주라든가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동학의 길을 이 역사기행의 주요 포인트로 만들어서 그 안내를 해주는 그런 그 활동가들도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살펴볼 내용들은 저는 그동안에 이제 동학 지도자 행적을 따라가는 역사기행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동안에 이제 그 답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은 최재우 선생의 구도의 길, 뭐 순행길, 피체 노정 등을 좀 살펴봤고요. 해월 최시영 선생의 구도길이라든가 동학혁명 과정에서의 그런 이 행적, 그 다음에 피체 노정, 천덕봉에 안장됐던 그 여정,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의 피란 시기, 망명, 독립운동 그런 여정들,
추남 선생이 해월 신사를 모시고 천덕봉에 안장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주로 이제 답사하고 역사기행의 그 소재 또는 주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그 중에서 해월 선생의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원주 송골에서 최시영 선생이 그 피체되고 난 이후에 여주에 있는 섬강을 따라서 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섬강을 따라서 문막을 거쳐서 여주 그리고 남한강 서울로 이어지는 그런 그 피체 노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 현장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자료 조사를 통해서 미리 이 자료를 분석하고 그 현장을 실제 답사하고 현장 고증하는 그런 방식을 통했고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 특히 해월 선생이 피체되던 당시 1898년 그 무렵에 이 지역에 이런 그 나루터의 상황이라든가 해운 수운의 그런 그 운송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해서 다녔던 그런 이 답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주 관아에서의 수은 선생의 여주 관아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의 행적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남한강 그 수록길을 따라서 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그런 여정들도 저희가 강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그 경로들을 유출을 해봤고, 서울에서는 이 피체돼서 형무소에 수감이 돼서 사형 교형 판결을 받고 실제 이제 순도하기까지의 그런 그 여정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해월 선생의 피체 노정의 개념도인데요. 원주에 있는 송골에서 이렇게 원주에 있는 섬강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원주의 섬강을 따라서 문막나루, 개나루 일대, 이 일대가 이제 아마 기록에는 이제 문막나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문막나루에서 다시 또 이제 배를 타고 흥원창을 거쳐서 여기 남한강을 따라서 이제 여주로 이동하는 이 여정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는 이 여정들이 바로 해월 선생의 피체 노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광나루를 거쳐서 아마도 두모포에서 육로로 이 서소문 형무소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제 두모포는 이 강원도의 이 주요 수운로가 이 그 수운의 배들, 특히 이제 이 관선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모포에서 하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곳인데요. 지금 현재 추정하는 그런 그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두모포였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현장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정을 일부 하는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 한양으로 이동하는 수운이나 조운의 그런 그 이동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물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요. 여주의 경우에도 지금 1782년에 만들어졌던 지방도에 보면 여주목 관아의 그런 그 모습들이 잘 보이는데 1782년 지방도나 이런 해동지도의 여주목 부분에 이 객사, 관아의 객사라든가 이 여주목의 그런 이 관청의 모습들이 명확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당시 물길을 따라서 여주목 관아
옥에 투옥된 이 해월 선생은 여주목 관하에서 구금하다가 이 동원에 불려나가서 추궁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장소 옥사가 있었던 이 감옥이 있었던 곳이 지금 현재 어디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위치 비정도 저희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현대 지도와 현대 그런 이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여도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또 통신사의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한임강 명승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청심루가 남아있는 이 청심루도 지금 이 여주 관하의 그런 그 객사입니다. 예, 이런 곳들을 통해서 예, 여주 관하의 위치를 살펴봤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여주 관하의 위치는 해월 선생 일행이 여주 나루에서 내려서 여주 옥사로 가서 머물고 있다가 이 여주목 그 목사가 불러서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공간이 바로 아마도 이 여주초등학교 옥사가 있었던 자리는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시청 일대입니다. 여주시청도 이 관하의 그 터였고요. 여주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청심루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시청이 있는 여기 보시면 여주시청과 여주초등학교 일대가 전부 다 이 여주 관하가 있었던 그 자리고 청심루는 바로 이 일대의 이 그 표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주 관하의 이제 옥사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일대의 사거리에가 그 옥사가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해월 선생께서는 이 옥사에 구금이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여주는 주변의 신륵사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이 명소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들은 우리가 이제 해월 선생의 피치노정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피치노정과 더불어서 이 여주의 이런 그 역사 문화 공간들을 소개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이 관광 자원의 요소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모포 나루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옥수역 일대이고요. 그 현장들은 지금 뭐 나루터의 그 흔적은 표석밖에 아파트 입구에 표석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해월 선생의 피치노정의 행적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피치노정을 현지 조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현장들을 그 인공위성 지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원주의 송골로 가기 전에 정거론에서 잠시 해월 선생은 머물렀었는데 이 정거론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 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구글 지도에서 바라본 곳이고요. 원주의 이 송골, 예, 원진녀의 집은 바로 지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거론의 유적이고요. 지금 현재 동학 유적지라고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편말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집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 앞으로 이 정거론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고 안내하는 이런 이 유적 행적지 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 사진은 이 원주에 있는 이 송골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언덕 아래에 있는 이 지붕이 바로 집이 해월 선생께서 응거하셨던 원진녀의 집입니다. 저 멀리 그 넓은 벌판의 큰 길에서 이 관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망이 좋은 곳이고요.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당시에 해월 신사께서는 당당하게 피치됐던 그리고 체포되어 압송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
지금 현재 문막나루나 이 지역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물길의 흔적들은 이 섬강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물구비 나루라든가 개나루, 삼계정, 그러니까 포진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들이 과거에 나루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그 공간들도 이렇게 이 문막이라고 하는 것, 물구비라고 하는 이런 그 이 표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해월 선생이 그 피체되던 그런 시간과는 벌써 이미 100년이 훨씬 더 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물길의 변동이라는 것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랫자락까지 물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이 나루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나루터를 명확하게 비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표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대략의 위치들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섬강을 따라서 나오면 남한강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흥원창인데요. 강원 지역의 조우는 남한강, 섬강을 따라서 남한강을 따라서 이 한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남한강과 이 원주의 섬강이 만나는 흥원창입니다. 이 흥원창에서 바로 최시영 선생은 여기가 흥원창이 있는 일대고요. 이렇게 꺾어서 여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여주의 관아가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답사를 했을 때가 겨울인데 여주의 여강과 여주 나루의 모습입니다. 이 여주 나루도 지금 현재 뚝을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그 현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배가 그렇게 많이 정박한다거나 그런 공간은 아닌데 여주 나루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인근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그 이 주변 환경들에서 지명해서 여주 나루터 민박, 나루터 음식점 뭐 이런 그 지명을 통해서 이곳이 여주 나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주 관하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여주 나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월 선생의 이 피치의 노정에서도 여주 나루를 매우 이제 중요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주목 관아터의 모습을 지금 현재 여주시청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청심루가 있었던 곳은 여주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영월루라고 하는 곳인데 작은 이제 그 기념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여주 관아의 내산문이었던 그 물루를 이렇게 그 공원에 갖다가 옮겨다 놓은 그 곳인데 지금 영월루라고 편액을 달아서 있는데 여주 시내가 전부 다 조망이 되는 그리고 여주 여강이 조망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유사리 절골의 해월신사 묘역을 가는 길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주의 여주와 원주의 송골, 원주의 송골에서 최시영 선생이 피체되고 섬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문막을 거쳐서 여주 관아까지 와서 여주에서 구금되었다가 신문을 받고 다시 한강을 거쳐서 한양까지 들어오는 그 피체 노정에 대한 여정들을 저희가 답사한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한양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순도한 이후에 임시 동대문 밖에 감회장되어서 이 감회장된 그 시신을 추남 선생이나 이종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종훈 선생에 의해서 수습이 되고 나중에 추남 선생에 의해서 천덕봉까지 모셔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또 답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선생께서 해월신사가 순도하신 이후에 그 시신을 수습했던 그런 그 길이라고 저는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해월신사 순도와 천덕산 여정이라고 합니다. 천덕산은 천덕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적산 천덕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뭐 천덕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우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원적산 천덕봉이 우리가 이제 그 부르는 해월신사의 그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종훈 선생께서 해월신사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길은 광희문, 동대문, 물론 이제 종로 3가 처형 장소에서 광희문, 동대문, 그리고 광인문 밖 공동묘지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대문 일대의 지금 모습이고요. 광희문의 예 지도들입니다. 예, 광희문의 예 지도들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지도에 보면 다 공동묘지 표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가 지금은 전부 다 주택가지만 과거에 19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가 전부 다 이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이 광희문 밖에, 원래 광희문이 그 도성 안에 시체가 나가는 동쪽의 문이 광희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광희문 밖에 얘기가 전부 다 이 공동묘지. 해월 선생께서는 순도 이후에 여기에 임시 가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9년의 그 사진 모습인데요. 동대문 밖에 바로 여기 좌측에 있는 이 담벼락이 아니라 이제 도성이죠. 그래서 도성성과 그 바깥쪽이 전부 다 공동묘지의 모습입니다. 1907년에 군대 해산이 있었을 때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죽었던 그런 그 대한제국 군인들, 예, 시신들을 전부 다 광희문 밖에 공동묘지에 이렇게 그냥 거의 내버려두고 방치하듯이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보다 거의 10년 전에, 약 10여 년 전에 해월 선생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10년 전과 10년 후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자리는 이 광희문의 모습입니다. 저 앞에 좌측에 있는 광희문이 원래의 자리에서 한 15m 정도 이동된 자리인데, 이 길이 나면서 저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 정도, 그러니까 이 중앙 분리되어 있는 정도의 이 광희문이 원래 있었던 자리고요. 이 광희문은 여기에 보이는 이 서울 성벽과 이어져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그 복원되어 있는 그런 이 동대문 그 성곽 구간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거에 해월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이 광희문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던 이종훈 선생이나 시신 수습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원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대문으로 나와서 이 성벽을 따라서 광희문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광희문을 지키던 수문장이 매우 그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동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성벽을 따라서 해월 선생의 시신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현장들을 성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행적을 추체험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역사기행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문 밖의 모습이고요. 광희문 밖에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 건축물은 천주교 기념관입니다. 과거에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 역시 천주교인들도
이 광희문 밖에 전부 다 시체들이 버려지고 처형됐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저렇게 기념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 주택가로 변모가 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이 공동묘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광희문의 그 모습이고 광희문 바깥의 모습입니다. 해월 선생은 이 언저리 어디에 묻혀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비가 그 당시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왔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종로 상가에 있던 옛 좌포청, 그러니까 좌포청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교형을 언도받고 순도를 하셨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시체는 약 한 3일 후에 광희문 밖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해서 그렇게 이제 시신이 이제 모셔지게 되는데 거의 뭐 순도 이후에 이틀 동안 교형장 뒤뜰에 방치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시신 수습을 위해서 이종훈 선생이 광희문으로 가서 수습을 했고요. 감회장이 된 이후에 여주로 이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디로 이장을 했냐면 특히 이제 6월 4일날 저녁에 시신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송파에 이제 임시로 송파 이상하의 집으로 임시로 이제 모셨는데 약 한 2년 후에 송파 이상하의 집에 모셔진 이 해월 선생의 묘를 원적산으로 다시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관의 지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의암 손병희 선생의 지시에 따라서 원적산 천덕봉에 모셔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춘원 박인호 선생이 송파의 유고를 수습해서 여주로 운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여주로 운구했던 그런 내용들도 사실 스토리텔링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아주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무렵에 음고개라고 하는 그런 외딴 주막에서의 그런 일화들도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동학문화 해설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스토리텔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월 선생의 시신이 광화문에서 송파로 넘어갈 때 광나루, 광진이라고 하는 광진나루에 우리가 광진나루를 통해서 광나루를 통해서 송파로 넘어갔던 걸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음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저 한강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광나루를 통해서 이 음고개를 통해서 이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고개의 모습인데요. 예, 그 당시에 저녁에 해월 선생의 시신을 수습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작은 이제 주막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작은 암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전해오는데 그곳이 어딘가에 대한 이제 위치 규명을 그동안에 이 답사팀에서 계속 연구하고 선학자들께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음고개의 현장들을 지역의 주민들의 구전과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이제 엄현이라고 하는 곳, 음고개라고 하는 곳. 지금은 이제 아마도 주막이나 또는 암자가 있었던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장사가 들어서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고개가 지금 현재 광주, 송파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음고개가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동학기행, 역사기행의 현장들이
더 추가가 되고 스토리텔링 요소가 추가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적산 가는 길에 보면 유사리라고 절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절골을 통해서 이 산을 넘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사리에 있는 이 절골 이 안쪽 길을 따라서 저 뒤쪽에 있는 바로 이 산, 그 원적산 너머에가 천덕봉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2020년에 순도 122주년에 이제 참배했던 모습이고요. 예. 최근에 이 해월 선생의 묘소, 그리고 사실 해월 선생의 묘소가 있지만 그 아래에는 해월 선생의 후손들, 그리고 부인들, 묘소들, 부인의 묘소, 그 다음에 후손들의 묘소들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월 묘역을 찾아볼 때 더군다나 이제 그 후손들 중에는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대 해월 선생의 묘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오가는 이 사이에 9.3km 정도가 조성이 된 겁니다. 자, 이 해월 선생의 피치 노정이나 순도의 여정은 제가 이제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GPS 좌표 기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GPS 좌표값을 지도에 이제 구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GPS 좌표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동학문화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참고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 GPS 좌표점과 주요 그 구간들, 장소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좌측의 편은 해월 최시영 선생의 그 피체 노정과 관련된 주요 장소들입니다. 동경 북위 좌표점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좌표를 체록한 위치를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소들. 근데 이런 장소들은 실제 현장,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거나 이 관련성이 있다,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GPS 좌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현장들을 직접 찾아갈 때도 물론 유용하겠지만 제가 다음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독립운동의 그런 여정들을 그 전자문화 지도로 구축하는 데도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학문화 해설사들이 이런 그 해월의 피체 노정이나 그 다음에 순도의 여정들을 전자문화 지도로 구축하는데 그 참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들은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서울로 한양에 이제 붙잡혀 오셔서 재판을 받고 순도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순도 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그 안장이 돼 있던 송파에서 천덕봉까지 이장하게 되는 그런 여정들의 주요 지점들을 이렇게 GPS 좌표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 동학에 있어서 이렇게 그 해월 최시영 선생 관련한 행적들을 규명하거나 이런 데도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이나 그리고 한양에서 순도 이후의 여정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들은 이런 그 자료들을 주로 참고해서 답사 기획할 때 역사 기행을 기획할 때 참고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월 선생의 피체 노정과 그리고 순도 이후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 공간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역사 공간, 그 이전에 이러한 역사 공간들을 답사하는 이 역사 기행의 그런 그 기획의 요소들,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이런 기획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의 이 독립운동 유적을 중심으로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천도교는 동학에서 천도교로 다시 그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1운동의 주체로서 천도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천도교의 역할을 중심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이 있고,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독립운동 역할의 핵심 공간은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의암 손병희 선생의 3.1운동 독립운동 유적들을 중심으로 전자문화지도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런 전자문화지도를 활용해서 동학 문화 해설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